형제가 남이 되는 이유, 모두 고민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겪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인 혈연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상처가 아파 외면하고 눌러놓고만 계셨나요?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가슴앓이로 두문불출하고 계신가요? 아프지만 오늘은 그 상처들을 꺼내어 정확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그 힘든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 아픔이라는 것으로 먼저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냉혹하지만 진실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장례식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막 발인을 마치고 돌아온 자리입니다. 영정 앞에서 함께 눈물을 쏟던 그 형제들이 정산 테이블에 둘러앉는 순간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딘가 서늘하게 그리고 낯설게. 내가 병원비를 더 냈으니 이건 내가 가져가야지. 오빠는 집 살 때 아버지 돈 들어갔잖아. 오가는 고성 속에 한때 한 이불을 덮고 자던 따뜻한 온기는 온데 간데 없고 그 자리엔 차가운 이익 다툼만 남습니다. 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즐거워야 할 명절날 너는 아직도 그러고 사냐는 형제의 비수 같은 한마디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다시는 가나봐라 하며 가슴을 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상하셨습니까? 가장 내 편이어야 할 핏줄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할 때 우리는 깊은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덕이 부족한 탓인가? 우리 집안만 콩가루인가 하며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무거운 죄책감을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형제가 남이 되는 것,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도 여러분 집안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성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냉철하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아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묶어두려 할수록 우리는 서로를 핥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가시의 거리를 인정하고 편안해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끝까지 핏줄이라는 환상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 원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저는 쇼펜하우어의 냉철한 시선을 빌려 형제가 남이 될 수밖에 없는 7가지 냉혹한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수십 년을 괴롭히던 서운함과 의무감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혼자라서 누릴 수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와 평화를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타고난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혹시 형제들 중에 유독 이기적이거나 입만 열면 상처 주는 말을 내뱉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은 수십 년간 참아오셨을 겁니다. 나이 들면 철들겠지. 부모님 돌아가시면 좀 유해지겠지. 내가 더 잘하면 바뀌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나이 들수록 그 고집은 아집이 되고 이기적인 본성은 더 노골적으로 변해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놓지 않던가요? 젊었을 때 남의 말 안 듣던 형은 칠순이 되어도 남의 말을 자릅니다. 어릴 때 욕심 많던 동생은 늙어서도 시원스럽게 한번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답답한 현실 앞에서 쇼펜하우어는 아주 단호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인간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행동 방식은 태어날 때부터 무덤까지 그대로 간다. 그는 사람의 행동이 달라 보이는 것은 단지 상황이나 이해 관계가 변했기 때문이지 그 사람의 본질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통찰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꽉 막힌 벽처럼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과천선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을 고비를 넘기거나 큰 깨달음을 얻는 극소수의 경우일 뿐, 대다수 평범한 인간의 본성은 70평생을 그대로 흘러갑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이런 모습들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젊었을 때 밥값 한 번 시원하게 안 내던 형제는 부모님 유산 앞에서도 계산기부터 두드리며 내가 더 받아야 한다고 악을 씁니다. 어릴 때 동생을 무시하던 형은 머리가 하얗게 센 지금도 동생의 의견을 묵살하고 내가 뭘 안다고 하며 핀잔을 줍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던 누나는 나이 들어서도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 돈 자랑으로 형제들의 길을 죽여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들이 악마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이라는 나무의 품종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과나무에서 복숭아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우리가 형제 때문에 괴로운 진짜 이유는 그들의 행동 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헛된 기대 때문입니다. 가족이니까 배려하겠지. 핏줄이니까 달라지겠지라는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형제는 그저 이기적인 나무일 뿐이고 무례한 형제는 무례한 나무일 뿐입니다. 그 나무를 보고 왜 너는 달콤한 과일을 주지 않느냐라고 화를 내는 것은 결국 내 마음만 지옥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지혜로운 인정입니다. 형제에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는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건 당연한 일이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자연처럼 바라보십시오. 태풍이 온다고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창문을 닫고 피해 있을 뿐이죠. 여러분도 그 형제라는 태풍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의 창문을 닫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자신의 그림자를 뛰어넘을 수 없다. 태양 아래 그림자가 생기듯 그 형제의 모난 성격은 그가 살아있는 한 계속될 그림자입니다. 60년을 그렇게 살았다면 남은 20년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니 그 그림자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그림자가 내게 닿지 않도록 멀리 떨어지는 것이 현명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이제 마음을 보호할 거리가 필요해집니다. 두 번째 가까울수록 더 깊이 찌릅니다. 혹시 남들에게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다라는 소리를 듣는 형제가 유독 나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막말을 하는 경우를 겪어보셨습니까? 직장 동료나 친구에게는 식사하셨어요. 옷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하며 깍듯이 예의를 차리면서 정작 피를 나눈 동생이나 누나에게 야, 너 살 좀 빼라. 그 나이에 뭐하러 그런 걸 배우냐? 내가 뭘 안다고 나서냐 하며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명절날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도 덕담은커녕 너는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냐는 지적질로 기분을 상하게 만듭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남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왜 가족 앞에서는 이토록 무례한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그 유명한 고슴도치 딜레마로 설명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몇 마리가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서로에게 바짝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붙을수록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파서 떨어지면 다시 추위에 떨고 추워서 붙으면 다시 가시에 찔리는 고통. 이 딜레마 속에서 고슴도치들은 결국 서로를 찌르지 않으면서도 약간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거리를 바로 인간관계의 정중함과 예의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가족끼리 남처럼 딱딱하게 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라는 핑계로 혹은 허물없는 사이라는 착각으로 이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무시하곤 합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격식이야 하면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가족끼리 비밀이 어디 있어 하며 사생활을 침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시는 가까울수록 더 깊게 박히는 법입니다. 형제 사이가 멀어지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보면 거창한 사건보다는 이 거리 조절 실패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의 실수를 평생 우려먹는 형제가 있습니다. 너 옛날에 아버지 지갑에 손댔잖아. 너 공부 못해서 대학 떨어졌을 때 하며
60이 넘은 동생의 치부를 아무렇지 않게 들춥니다. 걱정을 빙자한 선 넘는 간섭도 있습니다. 재수씨 관리 좀 잘해라. 매제는 돈도 못 벌면서 왜 그러냐 하며 상대방 배우자나 자식까지 들먹이며 자존심을 긁어놓습니다. 시도 때도 없는 연락과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지금 심심한데 나와라. 돈 좀 빌려줘라 하며 상대방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만 강요합니다. 왜 우리는 유독 형제에게 이렇게 무례할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통제감을 느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남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형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형제도 엄연한 타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의라는 사슬로 묶어두지 않으면 인간의 야수성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물어뜯게 되어 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져 작은 스침에도 상처가 나듯 60대의 마음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여리고 예민합니다. 그런 마음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던지는 돌멩이는 치명상이 됩니다. 형제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역설적이게도 남대하듯이 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차갑게 등을 돌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에게 하듯 조심하고 남에게 하듯 말을 고르고 선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마음속으로 존댓말을 쓴다고 생각하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만남의 빈도를 줄이고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번 명절이나 생신 때 만나게 되면 깊은 속내나 논쟁은 피하고 밥 한 끼 맛있게 먹으며 건강해 보여서 좋다. 자식들 다 컸네 같은 덕담만 나누고 헤어지십시오. 누군가는 정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쇼펜하우어는 그것이야말로 서로를 견디게 하는 최고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가시가 닿지 않는 거리,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사랑의 자리입니다. 약간의 냉기를 두는 것이 서로를 견디게 한다. 너무 뜨거우면 데이고 너무 가까우면 찔립니다. 형제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서로에 대한 최고의 예의입니다. 세 번째, 형제의 질투는 본능입니다. 혹시 내가 사업에 성공하거나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을 때 형제가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까?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표정이 굳어 있거나 운이 좋았네. 요즘은 대학 나와도 취업 안 된다더라 하며 찬물을 끼얹는 말을 들은 적 없으십니까? 반대로 내가 쫄딱 망하거나 몸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묘하게 생기가 도는 형제의 눈빛을 본 적은 없으신가요? 이럴 때 우리는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남들은 몰라도 형제는 내 편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어 깊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너무 놀라거나 상처받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의 가장 추악하지만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능인 시기심과 허영심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인간은 타인의 불행에서 은밀한 기쁨을 느낀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라고 하죠. 쇼펜하우어는 통찰했습니다. 질투는 나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가장 강렬하게 타오른다. 재벌 회장이 돈을 많이 버는 건 하나도 배 아프지 않지만 나와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이 나보다 잘 되는 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형제의 성공은 곧 나의 실패나 무능력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형제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인군자 같은 형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평범한 인간은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가장 만만한 대상인 형제를 깎아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날 형제들이 모이면 화기애애한 대화가 얼마나 지속되던가요? 10분을 넘기기 힘듭니다. 결국은 비교 전쟁으로 끝납니다. 누구 내 아들은 대기업 들어간다더라. 너희 딸은 시집 안 가니? 겉으로는 안부를 묻는 척하지만 속뜻은 내 자식이 더 잘났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욕망이죠. 재산과 생활 수준 비교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차 바꿨다며 그 동네 집값 많이 올랐지 하며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상대가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살면
부모님이 너한테만 지원해줘서 그렇다며 과거의 원망까지 끌어옵니다. 은근한 무시와 깎아내리기도 있습니다. 동생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하면 내가 그걸 할 수 있겠냐? 그냥 하던 거나 해라 하며 걱정을 가장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상대가 잘 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주저앉기를 바라는 무의식의 발로입니다. 왜 우리는 형제에게 이토록 잔인할까요? 진화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사랑과 자원을 두고 싸워야 했던 숙명적 경쟁자였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의 그 경쟁심이 나이 들어서는 사회적 성공이나 자식의 성공을 둔 대리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형제가 내 불행을 고소해야 한다고 해서 그들이 악마라서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초라함을 위로받고 싶어하는 자존감 낮은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나의 불행을 통해 그래도 내가 쟤보단 낫지라는 안도감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참으로 찌질하고 슬픈 인간의 자화상 아닐까요? 이 질투의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나의 행복을 형제에게 절대 과시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이 있어도 입을 다무십시오.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저 입에 풀칠하고 산다고 하십시오. 자식이 잘 돼도 운이 좋았다고 겸손하게 넘기고 자랑하고 싶은 입이 근질거리겠지만 그 입을 여는 순간 형제 안에 잠자던 질투심을 깨우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침묵은 영혼의 갑옷이다. 나의 평온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굳이 꺼내 보여주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형제가 자랑해도 이상한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저 아 그래 잘 됐네 하고 흘려들으십시오. 질투라는 불길에 기름을 붓지 않는 것. 그것이 현명한 처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을 드러내어 남을 해치는 것은 악덕이다. 내가 자랑하지 않으면 상대는 질투할 재료가 없습니다. 나의 행복을 비밀로 간직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네 번째, 돈 앞에서는 가면이 벗겨집니다. 형제 간의 정을 단칼에 끊어버리는 가장 잔인하고도 흔한 현실이 있습니다. 살면서 형제 간의 의가 완전히 상해서 다시는 안 본다고 등 돌리는 결정적인 계기 무엇일까요? 열의 9은 결국 돈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긴 유산 상속, 부모님 병원비 분담 문제, 혹은 급하니까 잠깐만 쓰고 줄게라던 동기 간의 빚, 평소엔 우애 깊던 형제도 돈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서면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형이 장남이니까 내가 집을 가져가겠다. 내가 어머니 모셨으니 내가 더 받아야 한다. 동생인 네가 좀 양보해라 너는 살만하잖아. 이런 말들을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고 지난 수십 년의 정이 한순간에 사기극처럼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고 돈은 추상적인 행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행복들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돈은 그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절대적 권능이자 가능성이기 때문에 인간은 돈 앞에서 무한한 탐욕을 느끼게 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돈이죠. 게다가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본능은 우리가 배운 도덕이나 체면보다 훨씬 강력하고 원초적입니다. 물론 돈 앞에서도 의리를 지키는 훌륭한 형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나 큰 돈 앞에서는 이성이 마비되고 오직 내 몫을 챙겨 살아남으려는 야수만이 남는 것이 대다수 인간의 슬픈 본성입니다. 법원 앞을 서성이는 형제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는 나도 힘들다며 한 번도 안 나타나던 형제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망보험금이 나오자마자 법정 상속분 내놓으라며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가족끼리 이자가 어디 있냐? 형이 좀 도와주는 셈하며 돈을 빌려가 놓고는 갚을 때가 되면 나도 곤란하다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냅니다. 명절에 얼굴 몇 번 비친 걸 가지고 내가 효도 다 했다고 우기며 다른 형제들의 몫까지 가로채려 합니다. 돈 앞에서 형제가 변한 걸까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의 시각에서 보면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평소에는 사회적 가면과 도덕으로 욕망을 누르고 있었지만 돈이라는 강력한 자극 앞에서 그 억제력이 풀린 것입니다. 돈 문제는 그 사람의 바닥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그러니 그 형제가 악마라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탐욕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비겁한 존재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이야 라는 말은 돈을 빌릴 때는 가장 달콤한 유혹이지만 돈을 갚아야 할 때는 가장 더러운 핑계가 됩니다. 그러니 60대 이후에는 형제 간의 돈 거래는 하지 마십시오. 꼭 빌려줘야 한다면 못 받아도 되는 돈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대가 없이 주십시오. 받을 생각을 하는 순간 관계는 끝난 것입니다. 유산 상속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미담은 동화책에나 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뒷말이 없습니다. 가족끼리 정없게 법을 따지냐고 욕할지 모르지만 감정으로 해결하려다 서로 멱살 잡고 원수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냉정하게 계산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나중에 웃으며 얼굴이라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탐욕에 대해 이렇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형제가 돈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변했다면 그저 그가 갈증에 시달리는 환자라고 생각하십시오. 바닷물을 계속 달라고 하는 그에게 여러분의 생수까지 부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소금물 전쟁에서 발을 빼고 여러분의 평화를 지키십시오. 5번째 사랑을 빙자한 간섭은 지배입니다. 형제가 남이 되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지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나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라는 명분으로 가해지는 간섭과 통제입니다. 형이나 언니라는 이유로 동생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 하고 동생이라는 이유로 형의 결정에 그건 아니지 하며 훈수를 둡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지적질이고 월권일 뿐인데 말입니다. 내가 칩을 팔든 말든 재혼을 하든 말든 내 인생인데 형제들은 마치 자기 일인 양 달려들어 절대 안 된다. 내 말 들어라 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고는 한마디 덧붙이죠. 가족이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남이면 신경도 안 써. 정말 그럴까요?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고유한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이 의지는 누구에게도 침범받고 싶어 하지 않는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의지를 거스르려 들거나 조종하려 할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장 큰 분노와 반발심을 느낍니다. 아무리 핏줄이라도 내 인생의 운전대를 뺏으려 하면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진심 어린 조언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해서 강요하는 것은 걱정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상대를 굴복시키고 싶어하는 지배욕의 발현일 뿐입니다. 나이든 형제 사이에서 벌어지는 간섭은 주로 이런 식입니다. 그 나이에 무슨 황혼 이혼이냐? 시골로 귀농하지 마라 병원 멀다 하며 내 인생의 마지막 결정권까지 침해하려 듭니다. 제사 음식은 이렇게 해야지. 이번 명절엔 일찍 와라 하며 각자의 사정은 무시한 채 집안의 관습을 무기로 올가맵니다. 조카 사위 될 사람 직업이 별로더라. 애들한테 돈 너무 퍼주지 마라 하며 남의 가정사까지 감나라 배나라 합니다. 도대체 왜 형제들은 내 인생을 자기 것처럼 휘두르려 할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들은 형제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확장된 소유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하면 자기가 망신스럽고 내가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이면 자기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의 속뜻을 들여다보면 결국 내 마음 편하려고 내 체면 살리려고 하는 이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서로의 삶의 선을 넘는 순간 형제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나를 감시하고 올가매는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형제가 선 넘는 조언을 할 때 화내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고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걱정해줘서 고마워. 근데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형님 생각은 알겠지만 우리 집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서운하다 변했다고 할지 모릅니다.
욕 좀 먹으십시오. 그 욕을 먹는 것이 평생 형제의 눈치를 보며 내 인생을 저당 잡히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려다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다. 형제의 간섭을 차단하는 것은 불효도 아니고 배신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되찾는 독립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에 대해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생각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해야 한다. 형제가 뭐라고 하든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 내 현실이 아닙니다. 그들의 잔소리를 사랑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감옥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열쇠는 오직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6번째, 미워하기보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기까지 들으시니 마음이 참 씁쓸하고 무거우실 겁니다. 변하지 않는 성격까지 같은 관계 질투와 돈 그리고 간섭까지. 형제라는 존재가 그저 내 인생을 갉아먹는 적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에게 이토록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끼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사랑받고 싶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래도 핏줄인데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형이니까 나를 지켜주겠지라는 간절한 기대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미움이라는 독한 감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남이었다면 애초에 기대도 안 했을 테니 이토록 아플 일도 없었겠지요.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미움의 감옥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뜻밖에도 그 해답으로 연민을 제시합니다. 그는 인생을 욕망과 고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추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결국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사형수들과 같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못된 형도, 유산 때문에 눈이 뒤집혔던 그 얄미운 동생도, 사실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형벌을 향해 함께 끌려가고 있는 나약하고 불쌍한 인간일 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을 나를 괴롭히는 강자가 아니라 삶의 무게에 짓눌린 약자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한번 차분히 생각해보면 그 형제들의 모습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독설을 내뱉는 형제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그 독설은 본인이 가진 열등감과 불행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한 사람은 남을 깎아내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에 집착하는 형제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은 탐욕이라기보다 노후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불안의 발현일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 두려운 인간은 오늘 눈앞에 빵 한 조각에 목숨을 걸게 마련입니다. 끊임없이 자랑하며 길을 죽이는 형제의 모습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심각한 애정 결핍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관점을 바꾸어 그들을 나를 공격하는 적이 아니라 함께 고통받는 동지로 바라보십시오. 그들도 밤이면 인생의 허무함에 몸서리치고 거울에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쓸쓸해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결점을 볼 때 분노하기보다 이것 또한 인간의 고통스러운 본성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지혜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연민이 생기는 순간 신기하게도 내 마음의 불길이 꺼집니다. 미움은 상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먼저 태우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라는 거창한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예전처럼 화기애애하게 지내라는 조언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을 미워하느라 여러분의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래, 너도 참 사는 게 고달프고 안쓰럽구나라고 한마디 내뱉고 마음속에서 놓아주십시오. 그들을 내 마음에서 비우고 보내고 난 후 그 빈자리에 오직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평온을 채우십시오. 책임은 분리하고 감정은 보호하게 되면 그것이 형제라는 이름의 쇠사슬을 끊고 진정한 어른으로 홀로 서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우리는 서로를 천사가 아니라 고통의 동지라고 불러야 한다. 형제도 결점투성이인 인간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뼈속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의 무례함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움 대신 연민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품격 있는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7번째, 혼자라는 것은 자유입니다. 미움을 거두고 그들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누구와 함께 행복해야 할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타인이 아닌 바로 나 자신과 함께하라고 말이죠. 많은 분이 나이 들어 형제들과 멀어지거나 연락을 끊게 되면 마음 한구석이 쓸쓸하다고 하십니다. 명절에 갈 곳도 없고 처량하다. 핏줄도 없이 나중에 아프면 누가 챙겨주나 하며 소외감과 불안감을 느끼시죠. 하지만 여러분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보십시오. 형제와 멀어졌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누구의 형, 누구의 동생이라는 이름보다 오로지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은 탁월한 정신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다. 그는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혼자 있지 못해서 자꾸 타인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낭비하기 때문이라고 통찰했습니다. 내면이 빈곤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자꾸 형제들을 찾아가 잡담을 나누고 비교하며 괴로움을 자초하지만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일 때 가장 완벽한 행복을 느낍니다. 물론 사회적 교류가 아예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나를 찌르는 가시 같은 관계에 매달려 에너지를 쓰느니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을 돌보는데 쓰는 것이 100번, 1000번 낫다는 뜻입니다. 형제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혼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이런 소중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형제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그들의 무례한 말에 상처받아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됩니다. 내 감정의 주인이 온전히 내가 되는 평온함입니다. 소음에 귀 닫고 내가 좋아하는 소박한 밥상과 산책길에 집중하며 내 삶의 질에만 몰입할 수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형제라는 의무를 위해 미뤄두었던 취미나 사색 배움을 시작하십시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고요한 고독의 시간입니다. 왜 우리는 혼자 되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타인의 인정 없이는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지 못하는 나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홀로 있을 때만 진정으로 자신이 될 수 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행복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길어올린 행복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형제가 남이 되는 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비로소 온전한 단독자로 독립하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을 즐기십시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입니다. 형제들과 멀어지는 것을 서러워하는 대신 그 시간을 나를 대접하는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나를 위해 요리를 하고,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을 걷고, 내가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십시오. 관계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노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품격 있고 찬란한 삶입니다. 결국 형제조차도 나이가 들수록 남이 되는 이유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구조의 결과일 뿐입니다. 부모라는 중심이 사라지고 각자의 삶이 단단해질수록 형제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이해 관계의 영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현실을 부정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다치고 더 오래 괴로워질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왜 우리 형제는 이럴까?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라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결국 거리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존중도 생기고 마음의 평화도 지켜지는 법입니다. 오늘 쇼펜하우어의 시선을 통해 나눈 7가지 진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타고난 성격은 변하지 않으니 개과천선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가시 돋친 관계라면 정중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길입니다. 질투는 형제의 본능이니 나의 행복을 굳이 과시하지 마십시오. 돈은 본성을 드러내는 거울이니
금전 문제는 냉정하게 정리하십시오. 사랑을 빙자한 간섭은 지배일 뿐이니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미워하기보다 고통의 동지로 여기고 측은히 보며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홀로서는 고독의 자유를 만끽하며 나 자신과 가장 친해지십시오. 형제라는 이름에 묶여 너무 애쓰며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혼자 와서 혼자 가는 존재들입니다. 잠시 같은 부모 밑에서 한 배를 탔던 인연이었을 뿐 결국 각자의 항구로 떠나야 할 때가 옵니다. 그 이별이 조금 일찍 왔다고 해서 혹은 조금 매정하게 왔다고 해서 서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남이 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않는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순리일 뿐입니다. 오늘 나눈 이 무거운 이야기들이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좋은 말들을 듣지만 내 인생을 진짜로 바꾸는 것은 귀로 듣는 100마디의 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한 태도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나의 갈림길 앞에 서 계십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구구절절 설명하며 이해받으려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필요 없는 말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나를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인지 말입니다. 기대를 접고 내 마음의 평화를 선택하겠다. 정중한 거리가 나를 지키는 가장 큰 사랑임을 믿는다. 이제 형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로 살겠다. 이렇게 마음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0년 넘게 짊어져온 형제라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는 나 자신의 행복에만 집중하겠다는 생각과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년을 더 단단하고 품위 있게 만들어줄 깊이 있는 철학과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은 불편한 형제 생각 잊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마음을 다독이며 평온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낸 당신에게 채널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싶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망설여질 때, 철학 속에서 위로 공감 용기를 함께 채워나가는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